두 번째는 새로운 거다 이제. 예. 세 가지가 없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가 기본이 없어요. 야구선수 이승엽 씨가 중학교 야구하는 걸 보러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투수가 15개 연속 변화구를 던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냐면요. 유소년 시기에는 어깨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미국 야구협회하고 메이저리그의 가이드라인 피치 스마트에서는 커브는 14살에서 16살 이후에 던지고 슬라이더는 16살에서 18살 이후에 연습해라.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커브를 연습하면 투수의 팔 통증이 1.6배 증가되고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의 팔꿈치 통증 발생률이 85%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11살에 커브를 던지기 시작하고요. 12살에 슬라이더를 배우기 시작해서 커버는 13살, 슬라이더는 15살, 싱커는 16살에 가장 많은 선수가 던져요. 한국 투수들이 리틀 야구에서는 상대할 팀이 없어요. 미국도 그냥 판판이 깹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미국 AA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해마다 150km대를 던지는 투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어떻게 160km 넘지 하는데 나오잖아. 한국은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구 북구 유소년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홍순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변화구 같은 기술을 빨리 써서 상대를 제압을 하는데 기술로 접근을 해버리면 본능적으로 하는 동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리하니까 부상도 오고 150km 이상 던지려면 어릴 때는 기본적 운동 능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구만 하지 말고 육상, 수영, 배드민턴, 요가 이런 걸 해서 반응 속도, 근력, 시각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가 했던 거네. 기본 훈련. 그렇죠. 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계속 기본 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프로야구 가서 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PC가 없었어요. 제가 PC를 처음 본 게 제대하고 친구 자취방에 가서 봤거든요.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PC 통신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렇죠. 하이텔. 그 다음에 CD 드라이브가 나오고 인터넷은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50이 되기 한 2~3 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애들 생각에는 스마트폰이 한 10,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낙검수 할 때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네. 제 손에는. 어릴 때부터 뭐를 외우라고 하고 뭘 선행학습을 하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외우고 선행학습을 하고 해봐야요. 나오면 한 개도 쓸데없어요. 세상은 이미 다 바뀌어 있고. 예. 진짜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게 기본계예요.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혼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혼자서 그걸 정의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그걸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와도 네. 두려워하지 않고 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금방금방 익히고 공부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 따라잡고. 컴퓨터란 게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없었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그 스마트폰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뭘 외우라고 자꾸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어린애들한테 커브 던지기하고 슬라이드 던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본은 혼자서 익히는 법을 가르쳐서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교육에 움직임이 없어요.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세계 최악이에요. 그 94%가 운동 부족이고요. 여학생들은 무려 97.2%가 운동 부족이에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초중고등학생들이 키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대신에 오히려 비만율은 늘고 있고요. 안 움직이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이 0.1cm씩 줄었고요. 2017년 통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0.2cm가 줄었는데요. 계속 커간다는 통계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최근에 줄기 역전이 시작했어요? 된 거죠. 그리고 고3 남학생들은 2017년 기준입니다. 5년 전보다 2.6kg 체중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고. 네네. 그런데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존 레이티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온종일 앉아만 있는 한국식 교육이 학생들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뇌가 신체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뇌가 이게 신체거든요. 몸에 속해 있어요. 운동을 해야 좋아집니다. 그 레이티 교수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센트럴고라는 학교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들한테 수업 전에 운동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수학 성적이 전교생 평균으로 1년 만에 19.1점이 올라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했더니 뇌도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통해 활성화되거나 피가 돌고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몸이니까. 뇌가 몸이니까 이게 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니까 근교에 있는 타이터스빌 학군 학생들도 체육 수업을 확 강화했어요. 그랬더니 학력평가에서 읽기가 평균보다 17%, 수학은 18%씩 높게 나왔어요. 야, 그거 놀라운 결과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5주 동안 수영한 쥐한테 치매 유발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주입했는데 얘가 치매에 안 걸렸어요. 쥐하고 비교당하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러니까 뇌가 신체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초등학교 체육 시간이 아예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요즘. 네. 무조건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거가 없어요. 한국 교육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 국민에게 쇼크를 준 게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비해서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깡은 최고다. 막 정말 잘 열심히 뛴다. 근데 체격이 왜소하고 기술이 모자라서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참 좋은데 체력이 모자란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그게. 둘이 말하는 체력이 달랐던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시합 내내 열심히 뛰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뛴 거예요. 정말 뛰어야 될 때 순간적으로 공이 왔을 때 확 뛰어가지고 수비를 제끼고 공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체력을 측정할 때 보통 최대 심박이 얼마나 높냐, 그다음에 최대 심박 갔다가 평상 심박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 이 두 가지를 체력의 가장 큰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한국 축구는 마라톤 네. 기준이었죠. 그냥 축구 선수를 마라톤을 시킨 거예요. 90분 내내 얼마나 열심히 뛰댕기나. 감독하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도 막 뛰는 거예요. 공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인터벌 운동을 시키고 과학적으로 체력을 올려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체력이 강한 팀으로 한국 축구대표를 1년 만에 바꿉니다. 그랬죠. 그리고 맞아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죠. 네. 체력으로 간 거야, 그거. 네. 남들 다치실 때 안 치셨으니까 우리가. 이게 숫자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공부를 하는 거지. 틀렸어요. 아니야. 어릴 때 막 변화구 던져서 이기면 좋다. 아니야. 근거가 없어. 실제 근거는 어릴 때 변화구 던지면 인생 조진다는 거 아니에요. 17살 때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27살에 데려다 보면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교육을 보면요. 그 우리나라가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준 한글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예요? 실질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소리 끓이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읽는 건 읽는데 그러면 문장을 독해해서 그 뜻을 아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실질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문장은 읽는데 정말 그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은 최하다. 네.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그래요. 근데 동의합니다. 본인도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그때는 똑똑했어요. 잠깐만요. 요 얘기만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윤 총장이 그 수사청에 직을 걸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뭐야? 직을 안 걸겠다는 거야. 그러면 타이틀이 윤 총장 직은 걸지 않겠다. 직과는 무관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100번 직을 걸겠다. 제목 이렇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그러거나 문맹이거나. 문맹은 퇴출시켜야 돼. 기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의 문맹률이 되게 특이한 그래프를 그려요. 다른 나라들은 30살에 35살에 독해력이 가장 높아졌다가 서서히 떨어지는데요.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그래프를 OECD 볼까? 연구 담당자가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아,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에 완전히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래도 책 읽을래 하고 만들어버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취업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공무원 시험 치려고. 네. 4년 내내 암기식이죠. 네. 막 달달달 외우니까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정말 책은 진심으로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율이 엄청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같은 맥락에는 기본기를 시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데 주입식으로 한 30년 겪다 보니까 시험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책 건너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적 욕구가 안 남아 있는 거지. 네. 아예. 교육이 근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실질 문맹률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이 지표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청취 능력이라는 근거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한국의 교육이 듣는 걸 안 가르칩니다. 듣는 게 이런 거예요. 좀 말을 하면 쭉 듣고 있다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게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읽고. 네, 문맥을 읽고 그게 문맥을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고받으면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듣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토론이 거의 안 돼요. TV에서 시사 토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토론이라 그러면 1번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2번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이겼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 가르치고 유일한 근거가 사지선다를 잘 맞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교 수석한 바보가 얼마나 많아요. 서초도에만 많이 있죠.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있어요. 맞아요. 사방에 그러니까 있어요. 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하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 잘하는 거를 비하할까요? 말 제주 정도로. 까라면 까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냥 대꾸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외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이게 제주불이네 이렇게. 얘는- 한제주 부린다 이렇게. 네. 그 친구 참 말재주는 좋아. 라고 보통 얘기하죠.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옳지만 토론 안 하겠다는 뜻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선진국이 되겠다 하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3년쯤 지나면요. 우리가 저러고 살았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억도 안 나지 않아요, 아예? 그런데 애들한테 선행교육을 시키고 조기교육을 시키고 사지선다 문제를 풀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더라도 혼자서 학습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그거를 적응해서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거는 개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꿔나갈 일인 것 같은 게 부모 혼자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싶어가지고 시도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옆에 그리고 앞집도 다 같이 변해야 네, 그렇지 맞습니다. 하고 같이 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애들 뛰게 만들어야 돼요. 비만율 높고 키 작아지고 뇌는 쪼그라들고 이게 뭐예요? 왜 애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2바퀴만 뛰어도요. 수학 성적이 20%씩 올라갈 수 있어요. 2바퀴. 그거 강남 대치동에 1타 강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1년 만에 전교생 수학 성적을 19점 올린다. 대치동에서 1년에 100억씩 버는 1타 강사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뇌가 몸이니까. 얘한테 산소를 공급해줘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근거 없이 가르치면 안 된다. 사지선다를 잘 풀면 인재가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잖아요. 아, 이거는 이 철학을 가진
정권이 20년을 밀고 가야 겨우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네.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프트웨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과외가 벌써 있고. 그래서 개발자 하지 않고 강남 가서 그 소프트웨어 과외하면 돈 더 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서 커브 던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 같은 거를 미리 아이한테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네. 학원에서 가르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요즘 또 있어요? 많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영어 배워야 앞서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야, 하기 앞으로 시작하는 AI 거죠. 시대 온댄다, 야. 네. AI 학원. 야. 그래요? 컴퓨터는요, 0하고 1을 넣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디지털이란 게, 디짓이 숫자, 자릿수라는 뜻인데, 0, 1, 이진법으로만 하니까, 지극히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넣지 않으면 얘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최고의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코딩 가르치고 AI 가르치는 거는 11살, 12살에 커브 가르쳐가지고 애 어깨 망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정의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AI 교육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IT 업계에 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도대체 코딩이 뭘까, 프로그램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무슨 답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천재급 프로그래머한테 프로그래밍이 뭐지?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하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제 종이에 써서 맞춰보자 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썼어? 프로그래밍은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다.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다. 네. 기계는 자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넣어야 돼요. 뭔가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넣어버리면 얘가 탁 서버려요. fail safe하게 프로그래밍 한다는 말이 있어요. fail 하더라도 기계 자체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fail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쭉 다 보고 어떤 fail이 생기더라도 얘는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를 fail safe하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풀어가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경우의 가지수를 생각해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음, 그게 예외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쓰지 않는다. 네.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한 상상력과 네. 가지수를 차근차근 따지는 능력이 있으면 쭉 따져놓고 거의 다 따진 것 같은데 혹여 여기서 내가 따지지 못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건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으로 사실은 모든 상황을 다 대체해야 이 프로그램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주 기계적으로 코딩하는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예외를 생각하고 하는 과정이 한 80%, 기계적으로 타이핑하는 게 20%인데 그걸 거꾸로 하겠구나 보통은.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를 하지 왜 하고 무엇을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 의장님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다음 주도 또 하나 생각해내실 겁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